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자면 나이는 33이고요. 이제 3살 된 딸아이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입니다. 요즘 애교를 얼마나 많이 부리는지 벌써부터 지아빠를 살살 녹이고 있더라고요. 사실 임신을 했을 때만 해도 제가 그리던 그림이 있었어요. 모든 가족들에게 듬뿍 사랑을 받으며 딸아이를 키우는 거였죠. 남편도 참 좋은 사람이고 물질적으로도 딱히 부족함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고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네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어머니와 동서였어요. 일단 그 이야기는 뒤로 잠시 미루고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고 맞벌이 부부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신혼집을 구하면서 얻은 대출이 1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 남편보다 제가 훨씬 더 잘 벌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출금을 갚기 전까지는 아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죠.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 딸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남편이지만 결혼할 당시만 해도 남편은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지 않냐. 그냥 우리 둘이서만 잘 살자는 쪽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우겨서 하나는 낳기로 한 거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 아이 소식에 걱정도 많이 되었어요. 참고로 남편은 일반 직장인이에요. 반면에 저는 특수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TV만 틀면 나오는 가상화폐에 관련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딱히 회사를 다닌다는 표현도 애매하긴 해요. 대부분 업무는 노트북과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하거든요.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도 화상으로 대체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갓난아기를 키우면서 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거래 시간이 있잖아요. 물론 해외 쪽 주식 거래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없긴 하지만 보통 주식은 장이 열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 가상화폐, 그러니까 코인 시장은 24시간 오픈입니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원하면 즉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거기다 거래 횟수 제한도 없다 보니 하루 종일 그래프와 차트를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고생스럽고 위험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만큼 돈은 짭짤하게 벌 수 있어요. 뭐 어떤 친구들은 위험 부담이 높은 코인들 위주로 투자를 해서 운 좋으면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위험 부담이 높다는 말 자체가 언제 한 방에 빈털터리가 될지도 모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분산 투자를 하고 제 고객들한테도 한꺼번에 고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게 최고라고 알려드리곤 하죠. 남편 월급이 세후 300 중반에서 400 정도 되는데 저는 딱 2배 정도 법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키우겠다는 말까지 한 적도 있어요. 물론 제가 거절을 했죠. 둘 중에 한 명은 확실하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시죠? 아닙니다. 원래는 아이를 낳고도 저희 부부 둘 다 일을 할 계획도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사시는 친정부모님과는 달리 시어머니 댁은 지금 사는 신혼집에서 거리가 가까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시면 정말 좋겠다 싶어 한번 부탁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말의 고민도 안 하시고는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거야 충분히 거절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나 무조건 손주를 봐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거절 이유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 아이가 아들이었다면 두 발 벗고 나서서 키워주겠지만 딸이라서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이미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성별을 알게 된 그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시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께서 같이 기뻐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비록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꼭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딸이라고 그렇게까지 실망한 표정을 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손녀 아닙니까? 요즘 누가 아들 딸 가리나요? 저희 친정엄마만 해도 외삼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차별 같은 거 한 번 받은 적 없이 사랑받으면서 잘하셨다더라고요. 거기다 저 역시도 오빠가 한 명 있기는 하지만 이쁨을 더 받으면 더 받았지. 딸이라고 소홀하게 취급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역시 기뻐하실 생각에 굳이 찾아가서 말씀드린 건데 딸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구겨진 인상이 펴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서운하대요. 그렇다고 아이 키우는 걸 못 도와주는 이유로 딸이라서 그런다는 대답을 할 줄은 몰랐네요. 나중에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과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걸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왜 안 그렇겠어요? 우리 딸이 태어나고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전에는 애들이라면 귀찮아하는 게 눈에 보였는데 막상 자기 자식이 태어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중, 역시 사람은 애를 낳아봐야 진짜 어른이 된다는 둥, 아주 혼자만 자식 있는 사람처럼 들떠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거기다 조리원에서 나오고도 아기를 안아보는 데까지 보름도 더 걸렸어요. 너무 작고 귀하다며 혹시라도 잘못 만지면 부서질 것 같답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은 옆에 와서 코만 가까이 대고는 아기 냄새만 맡던 남편이었는데 막상 자기 어머니라는 사람이 손녀라고 무시하고 싫어하는 게 얼마나 어이없고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 후로 저희는 시가와 최소한의 접촉만 하며 지냈어요. 사실 명절이나 이런 때 찾아가 봐야 딱히 반기는 모습도 안 보이는데 그럴수록 점점 더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오죽하면 남편이 저더러 그냥 애기 데리고 집에 있으라고까지 말을 했다니까요. 어차피 반가워하지도 않는데 굳이 갈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꾸역꾸역 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가기 싫은 건 마찬가지죠. 하지만 적어도 할 도리는 해야 나중에라도 할 말 있으면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왕래는 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못 받을 뿐이지 그래도 이때까지는 그럭저럭 살긴 했어요. 하지만 작년 초에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서는 그냥 평범하고 착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다 도련님과 만났다는데 하필이면 도련님네 신혼집이 저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만나면서 지냈어요. 처음엔 저를 형님 하면서 잘 따르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어렸지만 그래도 같은 또래잖아요. 거기다 같은 며느리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가 저는 동서와 언니 동생 같은 사이로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근데 동서는 겉보기와는 완전히 다른 은근히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여우 같은 사람이더군요. 동서네가 결혼하고 나서 천명절이 돼서 다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식구들끼리 만나는 건 처음인 자리였죠. 식사 중에 우리 딸이 졸린지 칭얼대길래 달래주고 있었는데 보통 이럴 때면 시어머니는 눈치를 주는 게 다반사라 저는 무시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말할 사람이 한 명 더 늘어서 그런지 갑자기 동서한테 말을 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머님이 동서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저처럼 딸 낳지 말고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인지 동서도 처음엔 제 눈치를 보느라 대답을 회피하며 그냥 얼버무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뜬금없이 유산이 어떻고 저떻고 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님한테 남겨준 시골 땅이 조금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평수는 제법 넓지만 가격은 그리 비싼 땅이 아니거든요. 1억 5천에서 2억 사이로 알고 있어요. 물론 큰돈이라면 큰돈이죠. 하지만 저는 그 땅에 조금도 욕심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수 있는 손자 낳는 자식한테 그 땅을 전부 주실 거라 하시더군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면서 어떻게 해서든 꼬셔서 아들부터 낳으라고요. 애를 낳는 게 무슨 상품권 긁는 건가요? 아들이면 당첨이고 딸이면 꽝이게요. 근데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 마음 터놓고 가깝게 지냈다고 생각했던 동서가 표정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드러진 목소리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그래서 형님처럼 어머님 기대져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동서가 다시 보이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막말로 동서가 아들을 낳던 딸을 낳던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랍니까? 문제는 그 상황에서 꼭 저를 앞에 두고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 했나 하는 배신감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신경질이 나서 한마디 하려 했더니 남편이 언제 와서 들었는지 동서와 시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손녀라고 거들떠도 안 보는 게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아냐고요.
그래도 집사람이 자식 된 도리는 하자고 해서 이렇게 찾아뵙는 건데 그런 사람 앞에서 너무하시다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한테도 뭐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네요. 남편은 화가 안 풀리는지 당분간은 시가의 발길도 하지 말라며 무섭게 말했고 저도 그러겠다 약속했죠. 세상 일이 참 희한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인가 있다가 거짓말처럼 동서의 임신 소식이 들린 겁니다. 축하한다 전화 한 통만 하고 찾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으니 아들이라며 동서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염장 좀 질러볼까 해서 온 듯한데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아들 욕심도 없었고 거기다 어머님 땅 욕심은 더 없었던 터라 잘 됐다고 말해주곤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왠지 지고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막상 아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한 번은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둘째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어리석었던 것 같네요. 남편은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다짜고짜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거예요. 비록 아들아들하는 분인 건 알았어도 이런 식으로 비상식적으로 당신이랑 우리 딸한테 함부로 하실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제가 왜 둘째를 가지자는 말을 꺼냈는지 정확하게 짚어내더군요. 살면서 자연스럽게 둘째가 생기는 건 자기도 이제 좋답니다. 막상 아빠가 되고 보니 하루하루가 가슴 벅차게 행복하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누구랑 경쟁하거나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일 아니냐라며 저를 타일렀습니다.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감정에 휩싸였는지 깨닫게 되었네요. 진심으로 남편한테 사과를 하고 또 우리 딸에게도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저희 딸이 3살이 되던 해 당초의 계획은 어린이집을 보내고 제가 복직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딸아이랑 떨어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남편만 딸바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도 똑같은 딸바보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복직은 1년 미루기로 하고 대신에 남편 퇴근하면 아이 재울 때까지 4시간 정도만 짬짬이 부분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비록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보다야 한참 모자랐지만 그래도 200 정도는 벌리더라고요. 그러다 동선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시가와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동서가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2주 정도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 집에서 당분간 아이를 돌보기로 했다는 말에 진짜 손자고 좋긴 좋으신가 보다. 우리 애는 할머니라고 옆에 와도 본척만척 하시더니 동선의 아들은 아예 도맡아서 키워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또 한 번 서운했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본인 마음이 그렇다는데 말이죠. 근데 무슨 일인지 하루는 남편은 두고 저 혼자 오라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긴이 상의할 게 있다고 해서 불편한 마음은 가득했지만 그래도 어른이 오라는데 딱히 가지 않을 명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동서와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박이었어요. 대뜸 저보고 동선의 아이를 키우랍니다. 너무 황당한 제안에 가타부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잠시 후 이유라도 알려달라 그랬더니 동서가 나서서는 이제 복직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봐주면 될 것을 왜 굳이 나한테 맡기냐고 물었죠.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솔직하게 그러시는 겁니다. 다 늙어서 애기 보려니까 몸이 너무 힘들다고 말이에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대요. 거기다 핑계라고 또 하나 갖다 붙이는 게 뭐였냐면 어차피 집에서 애 하나 키우지 않냐고 그러니 하나 더 돌보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동서는 자기가 맨입으로 부탁할 사람으로 보이냐고 충분히 보상을 한답니다. 한 달에 200 중반 버는 걸로 아는데 대체 애 돌봐주는 대가로 얼마를 주려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동서 아이 봐주면 얼마나 줄 수 있냐고 물어봤죠. 50만 원 준답니다. 헛웃음이 나는 걸 겨우 참고 말했어요. 지금 장난치는 거냐고요. 내가 저녁에 몇 시간 일하는 것만 해도 동서 월급은 벌고 있는데 나같이 고급 인력한테 애 맡기려면 적어도 200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시대요. 완전히 동서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대화를 계속해야 하나 싶었어요. 어쨌든 이렇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손자랑 손녀 차별하는 것까지는 상관없다고요. 어차피 신경 안 쓰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오늘 저한테 하시는 건 정말 용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한테 모두 말한 다음 어머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정할 거라고 그랬죠. 분명히 동서복직한다는 이유로 저한테 애를 맡기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면 남편이 저보다 더 난리를 칠 게 뻔했거든요. 어머님도 그걸 모르지는 않으실 텐데 마음대로 하랍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재수가 없다네요. 아들도 못 낳는 게 성질만 드세다며 동서 앞에서 온갖 악담을 다 퍼부으시더라고요. 이제는 화를 낼 마음도 안 생기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끼시는 둘째 며느리랑 평생 오붓하게 사시라고 말씀드리곤 곧장 집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남편한테 오늘은 웬만하면 집으로 바로 오라고 문자를 남기고 딸아이랑 놀아주는데 갑자기 울컥 눈물이 차오르는 겁니다. 도대체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못 낳은 거? 아니면 아들 낳은 동서가 복직하기 쉽게 애봐준다고 선뜻 나서지 않은 죄? 아무리 곱씹어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저 남편이랑 우리 딸아이랑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인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왜 저러시는 걸까요? 그나마 딸내미 애교 부리는 모습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해주는데 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마 남편이 제가 우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원래 좀 독한 면이 있거든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다 말고는 벗었던 옷을 다시 꺼내 입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대충 어디를 향할지 예상은 되었지만 그냥 놔뒀습니다. 자기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테니 적어도 실컷 하고 오라는 의미에서요. 생각보다 일찍 들어온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자기 집 일은 일절 신경 쓰지 말랍니다. 남편도 그럴 거라더군요. 솔직히 자기도 지금까지 엄청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기가 싫대요. 우리 딸 이뻐해 주는 것까지도 안 바랬다고 단지 손녀니까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는 않기를 바랬는데 이번 일로 너무 크게 실망했답니다. 저도 동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서운한 게 있어도 차마 인연 끊고 살 생각은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와 동서 그리고 도련님까지도 완전 남남이 되어 살기 시작했고 벌써 몇 개월이 지났네요. 솔직히 아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편하죠. 괜히 찾아가서 우리 딸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거 안 봐도 되고 동서랑 비교당할 일도 없잖아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손자 하나 끼고 평생 사시라고 해요. 지난번 어버이날 때 친정에 갔었는데 친정 부모님은 손녀만 보면 입이 귀에 걸려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할 만큼 이뻐서 어쩔 줄 모르시거든요. 앞으로 명절이던 휴가철이던 친정 부모님한테 더 잘하려고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은 저희 부모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저희 세 가족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렵니다. 올해까지만 아이랑 있어주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직을 할 건데 진짜 돈 많이 벌어서 보란 듯이 잘 살아보려고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4년을 연애했고 남자친구가 뒤늦게 준비했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서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나 저나 둘 다 경기권에 있는 이름 없는 지방대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작은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월급도 200 조금 넘는 데다 그마저도 세금 떼고 나면 너무 암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장기 근속한다고 딱히 미래가 보장되는 회사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과 어학 점수를 확보해 나이가 더 먹기 전에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기로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그냥 회사다가 얌전히 시집이나 가라는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제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용돈 쓰고 커버할 테니 한 번만 믿어주시라고요. 저희 집이 가난하거나 형편이 어렵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도 전세를 주고 있는 20평대 아파트도 한 채 소유하고 있으니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일절 손 벌리지 않고 공부를 하겠다는 제 결심에 마침내 부모님도 승낙을 하셨고
그때부터 저는 늦가기 취준생 신세가 되었네요. 남자친구 역시 이런 저를 열심히도 응원해주고 지지해줬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큰 소리는 쳐놨지만 막상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곳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잠시 헤어져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바로 데이트 비용 때문에요. 근데 남자친구는 데이트 비용 같은 거 걱정하지 말라고 공부하는데 방해 안 되는 선에서 연애는 이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당시 데이트 비용은 거의 남자친구가 거의 다 부담했어요. 거기다 제가 뭐 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 선물도 자주 해주고 물심양면으로 저를 챙겨줬죠. 어쩔 때는 부담스러울 정도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오빠 월급 얼마 된다고 자꾸 이렇게 돈을 쓰냐며 무리하지 말라고 말린 적이 있는데 남자친구는 자기가 해주고 싶어 해주는 거라고 하면서 나중에 제가 잘 되면 그때 자기 노력을 잊지만 말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일방적으로 제가 받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격증 학원에 영어 학원까지 제 돈으로 다니는 와중에도 최대한 돈 아끼며 살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밥 사 먹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집에서 늘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고요. 제가 원래 전문 커피점에서 파는 카페라떼를 엄청 좋아하는데 심지어 그것도 참았네요. 그냥 집에서 믹스커피로 때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약한 만큼 아끼고 모아서 남자친구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때에 명품 지갑이나 브랜드 운동화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국 제가 가장 원하던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1유급의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나름 재정도 탄탄하고 미래도 보장돼 있는 회사였죠. 기본급 자체는 남자친구와 그리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기타 성과급이나 상여금까지 합치면 꽤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처음엔 남자친구도 진심으로 기뻐해줬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자친구가 제게 잘해준 만큼 갚아주고 싶어서 한동안 데이트 비용은 제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어요. 남친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저를 만류했지만 제가 받는 총급여의 액수를 말해주면서 나한테도 잘할 기회를 달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진지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고 여러모로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남자친구한테 자격지심 비스무리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받아먹은 것도 많고 이제는 나도 여유가 생겼으니 남자친구한테 내가 계산하겠다고 해도 자꾸만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전보다 돈 쓰는 씀씀이가 제가 취직하기 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안 그래도 남자친구가 돈 쓰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마치 내일은 없는 사람처럼 돈을 쓰고 있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 다 돈 벌고 있으니 서로 반반씩 내자 그랬어요. 자꾸 오빠라고 돈을 더 쓰려고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냐? 요즘 세상에 남자만 돈 쓰라는 법 있냐 했더니 남자친구가 속에 있는 말을 꺼내네요. 자꾸 조바심이 난답니다. 이대로 자기만 못난 사람처럼 느껴져서 뭐라도 안 해주면 제가 언젠간 자신을 떠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걸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던 남자친구가 얼마 후 직장을 그만뒀다는 소식을 전해오길래 나처럼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계획 중이냐 물었죠. 그런데 웨이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난데없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내심 걱정되고 놀라긴 했지만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했다는 말에 믿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2년 반 정도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다리며 연애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실 수험생 남자친구를 제가 뒷바라지해줬다고 말하기엔 비하기 심하긴 해요. 그래도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데이트 비용은 제가 거의 부담한 건 물론이고 틈틈이 건강식도 챙겨주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요. 거기다 공부만 하면 지칠 수 있다는 생각에 가끔씩 남자친구 데리고 기분 전환 겸 여행도 몇 번 다녀왔고요. 딱히 공치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제가 힘들 때 남자친구가 저한테 해준 것처럼 저 역시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을 부담하며 합격을 응원했죠. 굳이 계산기까지 두들겨 볼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한테 받은 건 거의 그대로 돌려준 것 같긴 해요. 거기다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고 힘든 일인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자존심이 상할까 얼마나 말이며 행동이며 조심을 했다고요. 그 사이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게 요점은 아니니 넘어가고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난 후부터 이야기를 연결해 보자면 당연히 합격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한 건 바로 저였죠. 시험 공부한다고 항상 시간을 쪼개가며 만나거나 보고 싶을 때도 꾹 참고 영상통화로 때우는 일은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물론 남자친구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사실도 좋긴 했지만 그건 그렇게까지 비중이 크진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공무원이라는 게 잘릴 걱정 없고 연금까지 생각하면 분명히 좋은 직업인 건 맞습니다만 무슨 인생 역전을 이뤘다거나 잭팟을 터트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무 기간이 쌓이고 직급이 올라가면서 빛을 발하는 거지 초반에는 월급이 높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철밥통이라고 불릴 만큼 안정적인 측면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것도 자기 능력만 충분하다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해서 무조건 불안정하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남자친구가 발령받고 첫 월급을 보여주는데 내심 많이 놀랐어요. 듣던 것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줬습니다. 어찌되었던 자기 힘으로 일궈낸 확실한 성과는 분명하니까요. 저는 남자친구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사실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좋은 결과를 냈다는 점에 오히려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이는 남자친구의 잘난 척이나 지나친 자신감도 이해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딱 1년 후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너무 이른 거 아니냐라는 제 질문에 남자친구는 자신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월등히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며 더 미룰 거 있냐 일단 결혼부터 하고 돈 모으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결혼하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이 확 줄어드니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사는 게 여러모로 좋다는 거예요. 사실 오랫동안 사귀다 보니 저 역시도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딱히 뚜렷한 단점도 없는 사람이고 더욱이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도 확실해졌었거든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좋게 보고 계셨고요. 제가 어려울 때 옆에서 잘해줬던 것도 한몫했겠지만 역시나 시험에 합격한 게 가장 결정적이긴 했을 겁니다. 아빠나 엄마가 그런 능력 있는 사위라면 얼마든지 내 딸을 맡겨도 되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실 만큼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가 크신 상태라 모아놓은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자친구에겐 어머님 한 분뿐이세요. 아버지는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님을 만나고 보니 정말 결혼은 일륜지대사라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당사자 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남자친구의 열정과 성실함을 높이 사시는 저희 부모님과는 다르게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콧대가 하늘을 찌를 기세였어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듣던 아들 공무원 부심을 부리시는 거였어요. 자기 아들이 머리 좋은 게 전부 자기를 닮아서 그런 거라면서 남들은 몇 년 동안 매달려도 안 되다는 그 어려운 시험을 딱 2년 만에 붙은 건 보통 머리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막말로 남자친구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연차를 차곡차곡 쌓는다고 해도 다른 동료들보다 많이 늦은 편이거든요. 물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저렇게까지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유난을 떨이린가 싶긴 했어요. 그래도 내 남편 될 사람 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내내하며 들어드렸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저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다며 갑자기 주제를 바꾸시더라고요. 이유인즉슨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지만 어쨌든 잘 다니던 직장 관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게 전부 제 탓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팔자에도 없는 자식 시험 공부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더 들어갔다는데 설령 남자친구가 공무원이 되기로 한 게 순전히 저 때문이라고 해도 아니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제가 억지로 등 떠민 것도 아닌데 말이죠. 거기다 잘 다니던 직장이라고는 표현하셨지만
거기서 계속 일했으면 한 달에 200 조금 넘는 월급 받으면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힘든 일만 계속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안 하시더군요. 점점 분위기가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자 남자친구가 화제를 전환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자친구 어머니는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자꾸 본전 타령하면서 여태까지 들인 돈이 얼만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 앓는 소리만 늘어놓으시더군요. 솔직히 그동안 남자친구와 오래 만나면서도 말로만 들었지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인 자리였거든요. 그렇다면 자식 자랑이나 돈 이야기 말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셔야 정상 아닌가요? 살아온 환경이라던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같은 거 말이에요. 근데도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오로지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직장 관두고 뒤늦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거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엄청 봤다. 그렇지만 결국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잘난 아들은 자기 머리를 닮아서 그런 거고 그만큼 대단한 아들이다. 이게 어머님의 결론이었죠.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은근슬쩍 남자친구한테 눈치를 줘봤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연애하는 동안 저 없으면 못 산다.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부르짖던 남자친구 놈은 누가 봐도 어이없는 말만 하는 자기 엄마를 말릴 생각은커녕 눈만 멀뚱멀뚱하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나 모아놨는지는 이미 들었는데 그걸로는 한참 부족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얼마까지 지원해 주실 수 있냐 하시길래 제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부모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끝난 상태였거든요. 얼마가 되었든 어머님이 지원해 주시는 금액까지는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말을 들으신 남자친구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저보고 지금까지 뭘 들었냐 짜증을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이때까지만 해도 당최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짐작도 못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라는 직업 빼고는 뭐 하나 저보다 나은 게 없는 남자친구의 입장이라 부모님께 지원받는 것 자체도 마음에 계속 걸렸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자기 아들 공무원 시키느라 돈 나간 게 너무 타격이 크다며 결혼식에 보태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그럼 저도 돈 한 푼 받지 않고 저와 남자친구 둘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말했더니 저보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면서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뒤로 장황하게 말을 하셨는데 어차피 하고 싶은 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 게 저 때문이고 그래서 써버린 돈 역시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는 금전적으로 지원해줄 의무가 없지만 저희 부모님은 공무원 사위를 보시는데 어떻게 맨입으로 꿀꺽하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최소한 남들 보는 눈 부끄럽지 않게 준비하라고 하시대요. 너무 황당한 말이라 제대로 반응도 못하고 일단 돈 문제는 나중에 저희 부모님과 상의하시라고만 말씀드리고 급하게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자리에 앉아 차분히 말씀드렸죠.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말씀드릴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요. 설령 저희 부모님이 승낙을 하신다고 해도 제가 싫다고 했어요. 자꾸 저 때문에 손해봤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돈 1,000만 원의 나머지는 대출로 결혼하는 어머님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죠. 막말로 제가 모은 돈이 현재 8,000만 원인데 그것만 해도 7,000만 원 제가 손해보는 거고 거기다가 나중에 어머님 아들 명의로 받은 대출 역시 전부 다 빚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하면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본전 찾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남는 거라고 말씀드리니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노려보시기만 하더군요. 돌아가서 저희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말씀드리곤 곧바로 나와버렸더니 남자친구가 급하게 나와서 저를 잡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뿌리쳐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부모님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저부터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거의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나온지라 그런 상황에서도 헤어질 결심이 바로 서지는 않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이라도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 고민은 며칠 동안 해결이 안 되었죠. 그렇지만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런 소리를 해도
그냥 무시하고 저희끼리 계획 세워서 결혼을 강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전 운운하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몰상식한 사고방식보다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마치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던 남자친구 때문이라도 이 결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매일같이 연락해서는 한 번만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사정을 하더라고요. 정이란 게 참 무서운 게 그냥 무시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한 번 보고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나간 자리에서 남자친구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될 정도로 슬퍼하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랑 지내온 세월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고 제발 자기 얼굴 봐서라도 성의 표시만 해달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나마 쥐꼬리만큼이라도 남아있던 미련까지 사라지더군요. 전 그대로 일어서서 착각도 분수지. 내가 살다 살다 사짜 직업도 아니고 겨우 공무원 나부랭이 주제에 너나 네 엄마처럼 결혼으로 장사하려는 인간들은 본 적이 없다. 제발 분수 좀 알고 살라고 면박을 주고 나오는 길에 그대로 남자친구 번호 지워버렸네요. 생각 같아서는 드라마처럼 물이라도 뿌려버리고 싶기도 했죠. 그치만 그래봐야 저만 손해 아니겠어요? 비록 7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너무 아까워 죽겠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더 큰 불행을 막았다는 거에 만족하며 살아야죠. 아직까지 젊은 나이니까 누굴 만나더라도 전 남자친구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지금 제 삶에 충실할 거예요. 자신의 분수를 잘 알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 말이죠. 그럼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